오늘부터 우리 집은 각자 부담제로 간다. 모든 지출은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 시어머니 박순복이 탁자 위에 원목 상판을 찰싹 하고 때리자 그 충격에 그릇 속 다시마 국물이 흔들렸다. 늘 반쯤 감고 있던 그녀의 눈이 마치 얼음으로 다듬은 바늘처럼 먼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퍼먹는 시아버지를 스치고 말하려다 주저하는 남편 민우를 스쳐 지나간 뒤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박힌 듯이 고정되었다. 내가 벌떡 일어나 반대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손에 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으며 오히려 그녀를 향해 눈을 반짝였다. 네, 시어머니, 동의합니다. 이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 얼굴의 기쁨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모양이다. 시아버지의 젓가락이 공중에 멈춰 섰고 민우도 고개를 들어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구석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작은 시동생 민혁마저 고개를 들어 나를 흘겨보며 눈빛에는 구경하는 듯한 악의가 가득했다.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제 규칙을 말하겠다. 시어머니는 목을 가다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작은 수첩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온 모양이었다. 그녀가 수첩을 넘기는 동작은 마치 동네에서 일을 보는 아주머니가 공지를 발표하는 모습과 꼭 닮았다. 첫째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집은 원래 우리 노부부가 5천만 원을 냈고 민우가 2천만 원을 냈다. 지연 너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니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민우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민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살짝 들어 나를 대신해 말하려 하자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팔을 가볍게 눌렀다. 고개를 저으며 그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결국 말을 삼켰다. 나는 펜을 들어 내 수첩에 적었다. 주택담보대출, 민우, 지연 담당.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말 잘 듣는 모습을 보니 눈빛이 더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그 다음은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이야. 집안에 내 식구가 있으니 당연히 나눠내야 하지만 나와 내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밤 8시면 잠자리에 들어. 너희 젊은이들은 밤새고 TV, 컴퓨터, 휴대폰 충전하느라 전기를 엄청 써. 그래서 전기료는 너희 둘이 70%, 우리 30% 내는 게 공평하지 않겠니? 공평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전기료, 지연 민우 70%, 시부모 30%라고 적고 비율을 특별히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그리고 장보기 비용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와 내 아빠는 담백하게 먹어. 맵기, 김치, 두부국이야. 너희 젊은이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항상 삼겹살, 수입 과일을 먹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장보는 돈은 우리 둘이 매달 각자 10만 원씩 내고 나머지는 전부 너희 몫이야. 네. 나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집안의 샴푸, 휴지 같은 공용품은 인원수로 나누어 낸다. 하지만 내가 쓰는 세안제, 에센스 같은 건 내 개인 물건이니 공금해서 돈을 꺼내려고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내 화장대 위에 스킨케어 제품을 노려보며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민혁이 옆에서 콧방 귀를 뀌며 손가락으로 계속 휴대폰 화면을 탭하고 있었다.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 개인 물품은 절대 공금으로 충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 기록하려고 방금 지출 관리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우리 가족 4명 모두 추가해서 모든 지출을 입력할 테니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말하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하나씩 그룹에 초대했다. 시어머니의 속셈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와 민우는 회사원이고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시부모님 연금의 3배가 넘는다. 민혁은 대학 졸업한 지 거의 1년이 됐는데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며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한 푼도 벌지 않는다. 이 AA제는 말하자면 나와 민우가 억울한 대타가 되어 그들 가족 셋을 부양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잘못 계산한 게 있다. 나는 불공평한 일을 가장 못 참는다는 점이다. 그녀가 계산하려 들면 내가 제대로 계산해 주겠다. 저녁은 시어머니가 준비하셨다. 4가지 반찬과 1가지 국, 매운 삼겹살 볶음, 계란 지단, 시금치 나물, 두부국. 젓가락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지출관리 앱에 첫 번째 청구서를 올렸다. 저녁 식재료, 삼겹살 18, 000원, 달걀 3, 000원, 시금치 2, 000원, 두부 1, 500원, 합계 24, 500원. 4명이 나누면 1인당 6, 125원. 민우와 민혁이 즉시 송금했다. 나는 계산서를 보며 웃음을 지으며 나도 결제를 눌렀다. 그러고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지난주에 샀던 청양간장 1병을 꺼내 식탁 위에 놓고 라벨을 향해 사진을 찍은 뒤 2번째 계산서를 올렸다. 저녁 요리용 간장, 청정원 유기농 간장, 500ml 18, 000원. 이번 사용량 50ml. 원가 1, 800원. 간장은 개인 물품이지만 공용으로 사용했으므로 3인 분담, 저는 제외. 인당 600원. 박순복 김철규 김민혁 결제 부탁드립니다. 계산서를 보낸 순간 식당 전체가 냉장고 작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빨개지고 다시 빨개진 채로 파래졌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한참 누르더니 결국 이를 악물고 결제했다. 민혁이 웃으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노려보는 시선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민우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지연, 간장 1병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안 되겠어? 엄마가 정한 규칙이잖아. 친형제라도 빚은 갚는 법. 우리 집도 규칙대로 하는 게 좋지. 이 간장은 정말 내가 산 거야.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나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더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 그렇죠? 규칙은 처음부터 확실히 정해야지. 흐리멍덩하게 해선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릇을 획 들어 쨍 하고 싱크대에 내리쳤다. 나는 알았다. 이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다음날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낮은 목소리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병 하나에 든 간장 값까지 따지다니. 가난에 미쳤나? 분명 일부러 트집을 잡는 거야.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입을 다물었지만 일부러 손에 든 김치 항아리를 부엌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나는 못 들은 척하며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아침을 준비했다. 막 프라이팬을 들자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지연아, 어제 간장 값은 그냥 넘어가자. 가족끼리 그렇게 세세하게 따질 게 뭐야?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우리 주씨 집안이 인색하다고 할 거야.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웃으며 돌아섰다. 엄마, 그 말은 틀렸어요. 엄마가 AA제로 하자고, 계산을 분명히 하자고 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안 하자고요? 게다가 이건 인색한 게 아니라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주 간장 주문 내역을 열어 보여줬다. 보세요. 이 청정원 유기농 간장은 제가 롯데마트에서 산 거예요. 500ml에 18, 000원이고 영수증도 있어요. 어제 삼겹살 요리할 때 일부러 눈금을 봤어요. 쓰기 전엔 가득 찼는데 쓰고 나니 5cm 줄었어요. 병지름이 2cm니까 계산해보면 대략 50ml. 그러니까 1,800원 정도예요. 우리 집은 저 빼고 엄마, 민혁, 시아버지 3분만 저녁을 드셨잖아요. 제가 몫을 나누지 않아도 3분이 각각 600ml씩 드셨으니 제가 더 얹어 계산한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시며 앞치마 자락을 극적거리더니 한참을 참다가
누가 내가 벌써 반 이상 써놓고 일부러 어제 탓으로 돌렸는지 알아? 라고 내뱉으셨다. 엄마, 이 병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며 간장병을 건넸다. 병뚜껑의 플라스틱 봉지는 지난주에 뜯은 거고 병에 찍힌 제조일자도 아직 새 것인데 병의 절반 이상을 썼다면 눈금이 이렇게 고르게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때 민혁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고 우리 대화를 듣고 눈을 비비며 끼어들었다. 누나,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 600원이면 김밥 하나 살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쫓아다닐 필요 있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민혁아, 내가 억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정한 규칙대로 하는 거야. 어제 저녁 식사 계산서도 내가 바로 6,125원을 내지 않았어? 그런데 내 차례가 되니 600원은 돈이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어제 내가 삼겹살 2큰 조각이나 먹었는데 간장 맛도 봤잖아. 내 걸 쓰고 돈 안 내는 게 말이 돼? 민혁은 내 말에 얼굴이 빨개지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다. 엄마, 저 사람 좀 봐요. 시어머니는 민혁을 붙잡고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지연, 너무 지나치잖아. 민혁은 내 동생인데 내 간장 좀 먹었다고 뭐가 문제야? 누나로서 동생 좀 봐줄 수 없냐? 엄마, 혼전 계약서 쓸 때 민혁이 좀 봐달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계약서 쓰라고 강요하며 내 혼전 재산은 민우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친정을 내세우시네. 그땐 형제 사이도 분명히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부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제가 봐줘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김을 뜯으며 화해를 시도했다. 그만해 순보가. 겨우 600원인데 내가 그녀에게 돌려주면 되잖아. 싸우지 마. 그러며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아버지, 이체하지 마세요. 내가 막았다. 제가 꼭 600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한 AA제인데 오늘 제가 간장 값을 양보하면 내일은 장보기 값도 마음대로 바꾸고 모레는 수도세, 가스비도 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규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물러서지 않자 체면을 구기기도 싫어. 결국 민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보내. 정말 조상님을 모셔온 거야? 민혁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송금하며 일부러 입금 알림음을 크게 틀었다. 불만을 표출하는 듯했다. 시어머니도 뭉게뭉게 돈을 보내고는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우가 그때 일어나서 거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보고 내 손을 잡아 속삭였다. 지연,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엄마가 화났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이 차가워졌다. 민우,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야. 엄마가 먼저 AA제를 꺼냈어. 정말 공평하게 하려 했다면 나도 할 말 없지만 분명히 민혁을 우리가 부양하게 하면서 공평하다는 핑계를 대는 거야. 내가 고집 안 부리면 앞으로 우리 둘의 월급이 다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 민유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한숨만 내쉬었다. 나는 휴대폰에 있는 송금 내역 스크린샷을 저장해 두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는 분명 다른 수를 쓸 테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계산하려 들면 나는 끝까지 함께 계산해 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빼곡히 적힌 작은 수첩을 들고 갓 말린 김치처럼 팽팽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서 있었다. 지연아, 어젯밤 내가 목욕한 시간은 28분, 민우는 15분, 민혁은 32분, 나랑 내 아빠 합쳐도 겨우 20분이야.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목욕 시간으로 계산해야 해. 너희 젊은이들은 물도 많이 쓰고 가스도 많이 써서 더 많이 내야지. 나는 눈을 비비며 몸을 비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엄마, 정말 꼼꼼하시네요. 분 단위까지 다 기록하시다니. 좋아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더 공평하니까.
전 반대 안 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아마 내가 반박할 거라 생각했는지 잠시 멈추고 덧붙이셨다. 목욕뿐만 아니라 내 방에 있는 아로마 디퓨저는 밤새 켜놨지? 그리고 내 전자책 리더기는 아침까지 충전했겠지? 이런 전기요금은 공용 경비에 포함될 수 없어. 내가 따로 내야 해. 그건 걱정 마세요. 나는 돌아서서 침대 옆 탁자에서 하얀색 작은 상자를 꺼내 포장을 뜯었다. 전날 밤 LG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스마트 플러그였다. 스마트 계량 플러그를 일부러 샀어요. 어젯밤에 제 방 콘센트에 설치해뒀죠. 1도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제 방 모든 전기 제품이 쓴 전기는 월말에 시가로 계산해서 돌려드릴 테니 공용 전기 요금을 한 푼도 더 쓰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플러그에 깜빡이는 파란 표시등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외장을 톡톡 찔러보고 연결된 아로마 디퓨저 플러그도 만져보셨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 플러그를 보고는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숨겼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가던 중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걸 발견했다. 가서 닫으려는데 어제가 산 블루글라스 아보카도 요구르트가 반 이상 줄어든 걸 발견했다. 강남 고급 요구르트 가게에서 주문한 거로 작은 병 하나에 12. 0001이나 하는 걸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지금 병 입구에 요구르트 자국이 묻어있고 옆에는 씻지 않은 스푼이 내버려져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요구르트 사진을 찍은 뒤 구매 내역 스크린샷을 찾아내어 지출관리 앱에 새 청구서를 생성했다. 블루글래스 아보카도 요구르트 개인 소유 구매가 12. 0001 약 50% 소비됨. 손실액 6. 0001 훔쳐먹은 자 미확인. 당분간 공용손실로 골뱅이 박순복 골뱅이 김철규 골뱅이 김민혁 3명이 균등 분담. 각 2,000원. 첨부. 가정용 모니터링 시스템 주문 완료. 내일 도착 설치 예정. 청구서를 보내자마자 민혁이 방에서 뛰쳐나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임지연. 내가 누구를 훔쳐 먹었다고? 그냥 요구르트 한 통인데. 그렇게까지 누명을 씌울 필요 있냐? 내가 훔쳐 먹었다고 한 적 없어.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냥 손실 기록한 거야? 왜 그렇게 흥분해? 혹시 내가 먹은 거야? 민혁이 말을 더듬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저 녀석 좀 봐. 그저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다니.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역시 그를 감싸며 다가와 민혁을 뒤로 숨기고는 내 코를 찌르며 욕했다. 임지연, 너 너무 지나쳐. 민혁은 내 시동생인데. 내 요구르트 좀 먹었다고 뭐 어쨌다는 거야? 시누이로서 좀 너그러울 수 없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다니. 이 집을 망가뜨리려는 거야? 엄마. 첫째, 민혁은 제 남편의 동생이지 제 동생이 아니에요. 제가 그를 봐줄 의무는 없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둘째, 각자 부담하자는 건 엄마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분명히 계산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제가 인색하다고 하세요? 이 요구르트 한 통이 12. 0001인데 200원이 아니에요. 제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남이 함부로 먹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잠시 멈추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결혼 전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신 혼전 계약서 잊으셨어요? 그때는 내 물건은 내 거고 주시 집안 물건은 너랑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요구르트를 남이 먹었다고 내가 인색하다고요? 이 말은 시어머니를 찌르는 바늘 같았다. 입술을 떨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가 그때 방에서 나와 이 소동을 보고 중재하려 했다. 지연아, 됐어. 요구르트 한 통일 뿐인데 내가 다시 사줄게.
요구르트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을 끊었다. 규칙의 문제야. 엄마가 정한 규칙이 왜 나만 구속하고 그들, 시댁 식구들은 구속하지 않는 거야? 오늘 내 요구르트를 먹고 돈 안 냈으니 내일은 내 옷을 가져가고 내 화장품 쓰는 게 당연해질 거야? 이 계산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끝이 없을 거야.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보더니 결국 민혁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돈 내.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마. 민혁은 마지못해 돈을 송금했고 시어머니도 끄적거리며 결제했다. 시아버지는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몰래 앱으로 2,000원을 송금하고 미안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입금 알림을 보고 휴대폰을 접어 가방을 들었다. 엄마, 내일 카메라가 도착하면 거실과 부엌에 설치할 거예요. 공용 공간이 모두 찍히니까 앞으로 누가 뭘 쓰고 뭘 먹었는지 다 기록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안 맞는 일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닫고 나가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접시를 내던지는 소리와 민혁이 불평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손에 쥔 가방을 꽉 쥐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전기세와 요구르트 값은 단지 내 반격의 두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나랑 계산하겠다고 하니 그녀가 버티지 못할 때까지 함께 계산해 주기로 했다. 주말 아침. 발코니에서 요가를 마치고 나오자 현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이 4-5명의 남자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손에는 치킨 박스와 맥주 몇 상자를 들고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갔다. 형수. 친구들 집에서 좀 놀게 해줘. 그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눈빛은 일부러 나를 피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찡그린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다. 바닥에는 이미 여러 개의 치킨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고 남자들은 소파를 가득 차지한 채 휴대폰 스피커로 게임 소리를 틀어 귀가 찢어질 듯 했다. 민혁아, 집이 인터넷 카페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모두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잖아.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들고 나오셨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계셨다. 아이고, 젊은이들 좀 시끌벅적해도 좋지. 민혁 친구들은 우리 집 손님이야. 빨리 과일 좀 먹고 아줌마가 라면 좀 삶아 올게. 그러고는 나를 향해 눈총을 보내셨다. 지연아, 너 그렇게 인색하지 마. 애가 친구를 데려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봐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썼지만 여전히 밖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맥주 캔 부딪히는 소리, 남자들 환호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수시로 들려오는 부르는 소리가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밥 먹으려고 할 때쯤 민혁이 내 방 문을 두드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누나, 우리 엄마가 요리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 오빠랑 같이 나와서 같이 먹자. 사람이 많으면 더 재미있잖아. 나는 이어폰을 벗었다. 안 돼. 나 민우랑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그는 문을 비집고 들어와 장난스럽게 다가왔다. 안 돼. 누나. 내 친구들도 다 왔는데. 누나가 안 나오면 내가 체면이 깎이지? 게다가 우리 엄마가 떡볶이랑 군대식 찌개도 해놨는데. 다 누나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 체면을 내가 왜 지켜줘야 해? 나는 일어나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게다가 내 친구들이 거실에서 담배 피우니까 공기 중에 담배 냄새가 진동해. 공용 공간 청소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비용도 계산해야 하지 않아? 그들이 쓴 전기, 수도 요금, 먹은 간식도 모두 각자 부담해야 해. 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임지연, 너무 지나치잖아. 물과 전기 좀 썼다고. 그렇게 쪼잔하게 굴 필요 있냐? 내가 지나치다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여기는 나와 민우의 집이지. 내 개인 클럽이 아니야. 친구를 데려오는 건 괜찮지만
규칙은 지켜야 해.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건 금지. 그들이 발생한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내 물건을 건드렸다면 시가로 배상해야 해. 이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가 요리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자마자 접시를 내려놓고 달려와 민혁을 감쌌다. 임지연. 또 민혁을 괴롭히다니. 친구를 데려온 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로서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져야지. 엄마. 그냥 규칙을 말한 거예요. 나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AA제는 어머님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 비용은 규칙대로 계산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규칙. 내가 일부러 트집 잡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내 코를 찌르며 욕했다.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민혁 친구는 손님이야. 손님을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마음에 안 들면 이 밥 먹지 마. 좋아요. 나는 막 들어온 민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나가서 먹자. 민우는 멍해졌고 시어머니와 민호도 내가 정말 가려 할 줄은 몰랐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뒤돌아 시어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친절히 알려드려요. 어머님이 정하신 AA 협약에 따르면 어머님 아들의 사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모든 비용은 어머님이 부담하셔야 해요. 오후에 공용 공간의 전기세, 가스비 청구서를 이미 그룹 채팅에 보냈으니 꼭 결제해 주세요. 말을 마치자 나는 아직도 멍하니 있는 민우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화가 나서 욕하는 소리와 접시를 내동댕이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닫자 민우가 내 손을 뿌리치며 눈살을 찌푸렸다. 지연, 꼭 이렇게 해야 해? 엄마가 손님 대접하는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모두들 난처해지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서 온기는 사라져 있었다. 민우,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엄마 요양원도 아니고 민혁 놀이터도 아니라고. 내 엄마가 민혁을 방치하는 동안 넌 나만 참으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나를 참아줘? 오늘은 친구 데려와서 난리치고 내일은 집에 데려와서 살게 할 거야?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평온할 날 없을 거야? 민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내가 가로막았다. 그녀는 내 엄마야. 그는 내 동생이야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규칙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살지 마.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민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 동안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그가 또다시 회피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번엔 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을 거다. 민우와 밖에서 침묵의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맥주캔과 치킨뼈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소파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며 공기에는 담배 냄새와 음식 썩은 신맛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민혁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방으로 숨어 들어간 모양이었다. 너희들 이제야 돌아왔냐?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폭발하듯 소리쳤다. 바닥에 난장판을 가리키며 다 내 탓이야. 억지로 밖에서 먹자고 고집 부리더니 손님들은 다 가고 뒷정리도 안 하고 민혁도 화나서 도망갔다고. 나는 그녀의 비난을 무시하고 곧장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다. 허리를 굽혀 꽁초 몇 개와 빈 맥주 캔을 주워 들고 그것들을 향해 사진을 찍었다. 공용 공간 청소비, 시간제 청소부 심층 청소 2시간. 시급 3만 원. 합계 6만 원. 공기 오염 처리비, 공기청정기 필터 소모. 6시간 사용 기준으로 1. 5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소음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기분 상해. 상징적으로 3만 원. 나는 말하며 장부앱에 청구서를 작성했다. 이상 총 10만 5천 원. 이번 사건 책임자 골뱅이 박순복 님이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를 보내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왜 내야 하냐?
민혁 친구가 한 질인데 그 녀석한테 받아내라. 시어머니께서 민혁 친구는 우리 집 손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손님 대접 비용은 시어머니 몫입니다. 휴대폰을 흔들며 오후에 하신 말씀을 캡처해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실 순 없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손이 떨리며 저를 가리키셨지만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기침을 하며 중재하려 하셨습니다. 그만해 순보가. 몇만 원이겠어. 내가 내겠다. 아버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끊고 가방에서 빨간 파일 폴더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늘 우리 모든 계산을 분명히 합시다. 이 집이 대체 누구 것인지.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비웃으며 말했다. 누구 것이겠어? 우리 부부가 5천만 원. 민우가 2천만 원을 내서 합쳐 7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으니 당연히 우리 몫이지. 내가 혼자 차지하려고? 꿈도 꾸지 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서류철을 열고 부동산 등기증을 꺼내 그녀 앞에 밀어주었다. 잘 보세요. 등기증에는 오직 제 이름, 임지연만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강남 자오팅에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집으로 주시 집안과는 단 한 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동그랗게 커지더니 재빨리 등기권을 빼앗아 권리자란을 손가락으로 계속 문지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말도 안 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집 살 때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가 낸 5천만 원은 계약금이라고. 어떻게 내 혼전 재산이 될 수 있냐? 거짓말쟁이야. 거짓말 안 했어요. 나는 서류함에서 3장의 차용증을 더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시어머니와 아빠, 민우가 저에게 준 7천만 원에 대해 제가 차용증을 썼어요. 백지 흑자로. 지문도 찍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대출금이라고 쓰여 있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때 내가 주시 집안의 이익을 취할까 바라며 꼭 차용증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잊으셨어요? 차용증에 적힌 날짜, 금액, 서명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차용증을 스치자 그녀는 통제할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다가와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조용히 소파로 돌아가 앉아 담배를 꺼냈지만 한참 동안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때 민혁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탁자 위에 부동산 등기증과 차용증을 보고 얼굴이 화편했다. 형수,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집 우리 집 아니었어? 물론 아니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법적으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은 내 집이야. 내가 2해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 건 민우를 봐준 거야. 이제 당신이 꼭 AA제로 계산하자고 하니 그럼 모든 걸 낱낱이 따져보자. 지난 2해 동안의 월세는 아오우동 동급 주택 시세로 한 달에 8천만 원. 2해면 19억 2천만 원이야. 당신이 처음에 내게 빌려준 7천만 원을 빼면 아직도 12억 2천만 원을 빚지고 있는 셈이지. 시어머니는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입만 쩍쩍 벌리며 말도 안 돼를 되뇌었다. 민우는 옆에 서서 등기권리와 차용증을 바라보며 얼굴이 종이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입을 열었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족을 도와 내게 숨겨왔던 모양이다. 나는 등기권리와 차용증을 접어넣고 눈앞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도 사라졌다. 지금 2가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일부터 시세에 맞춰 월세를 내고 모든 경비는 엄격히 각자 부담하세요. 세입자와 집주인으로서의 규칙을 따르자고요. 아니면 30일 안에 나가시거나.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고 시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흘러나왔다. 나는 알았다.
이 폭탄 같은 소식이 마침내 그들의 계산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아침 식사를 차리자마자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문을 열자 7, 8명의 친척들이 문 앞에 몰려 있었다. 민우의 고모 박순애, 삼촌 김철룡, 그리고 몇몇 먼 친척 삼촌들이 모두 과일 바구니와 떡을 들고 있었는데 분명 시어머니가 일부러 부른 것이었다. 지연아, 너와 민우 보러 왔어. 고모가 먼저 들어오더니 누는 거실로 향했다. 너희 집안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 사이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어디 있겠어. 우리 앉아서 잘 이야기해보자.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이모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순희야, 드디어 왔구나. 나 이젠 살 수가 없어. 지연이 우리 늙은 부부를 내쫓으려고 하더군. 집은 자기 거라며. 우리가 2년이나 살았는데도 월세를 받으려고 한다니.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친척들이 듣자마자 즉시 둘러쌌다. 삼촌이 찡그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순복은 내 시어머니고 민우는 내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니? 집은 그냥 사는 거잖아. 그렇게 낱낱이 따질 필요가 있니? 그렇지. 옆에 있던 이모부도 거들었다. 우리 한국 가정은 화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며느리로서 어른들에게 좀 더 양보하는 게 뭐가 문제냐?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우리 김씨 집안이 예의가 없다고 할 거야. 민우는 사람들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입으로 그게 아니라 고 중얼거렸지만 큰 소리로 나를 변호하진 못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두 자신을 편드는 걸 보고 더 심하게 울었다. 나와 노금이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다 민우 집 사는데 썼는데 이제 와서 집은 그녀의 것이 되고 우리를 내쫓다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야? 나는 이 난장판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말을 거의 마칠 무렵 방으로 돌아가 미리 준비해 둔 인쇄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각자 한 부씩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들, 먼저 저를 비난하시기 전에 이건 최근 한 달간의 AA제 계산서입니다. 모든 지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죠. 이건 부동산 등기증 사본인데 제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용증 사본인데 당시 주시 집안이 저에게 빌려준 7천만 원이 빤히 적혀 있습니다. 이모가 자료를 받아 찡그린 얼굴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 계산서, 어떻게 간장 한 병, 요구르트 한 통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했어? 엄마가 AA제를 제안하셨어요. 분명히 계산하자고 하셨죠. 나는 계산서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다. 4월 15일 저녁, 간장 50ml를 썼는데 이건 내 개인 재산이라 규칙대로 그들에게 분담시켰어요. 4월 18일, 내 아보카도 요구르트가 도둑맞아서 역시 규칙대로 손실로 계산했죠. 이 모든 건 엄마가 정한 규칙이고 나는 그저 따랐을 뿐이에요. 나는 다시 부동산 등기증 사본을 집어들었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예요. 전액 현금으로.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주시 집안과는 무관해요. 당시 그들이 준 7천만 원은 대출이었지. 집값이 아니었어요. 차용증에 그들의 서명과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삼촌이 차용증을 집어들고 한참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순복, 이 차용증 진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달아올랐고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건 그때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봐 그녀에게 쓰게 한 거야? 무효야. 차용증이 어떻게 무효일 수 있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다. 여기 4월 18일 엄마와 나눈 대화도 있어요. 그녀가 대출이라고 인정했고 내가 주시 집안을 이용하는 걸 걱정해서라고도 했어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들어보세요.
녹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오자 친척들의 표정이 분노에서 어색함으로 바뀌었다. 이모는 자료를 내려놓고 기침을 하며 말했다. 순보가, 이건 내가 확실히 잘못했어. AA제, 각자 부담, 는 내가 제안한 거고, 차용증도 내가 쓰게 한 거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 게다가, 이모부도 말을 이었다. 지연이 너희를 2년이나 살게 해주고 집세도 받지 않았으니, 이미 인의에 다한 거야. 지금 집세를 계산하는 것도 규칙에 따른 거지. 잘못된 게 없지?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두 내 편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의자에 축 엎드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민혁은 방 안에 숨어 고개조차 내밀지 못했다. 민우는 옆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져서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다. 친척들은 잠시 앉아 있다가 핑계를 대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이모가 갈 때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내가 억울했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 삼촌도 내 어깨를 토닥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순복, 그 녀석들. 정말 어리석구나. 거실에는 우리 가족 4명만 남았고 공기가 무섭도록 고요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살짝 떨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우셨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그의 얼굴은 유난히 늙어 보였다. 나는 탁자 위 자료를 정리하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지. 내가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걸? 규칙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답을 줘. 민우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한숨만 내쉬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나는 알았다. 그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 시어머니가 시작한 이 AA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집안 공기는 굳어버린 듯 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민우가 계속 회피한다면 이 수를 두는 건 오직 내 몫이다. 이혼 합의서는 한국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작성했다. 이 아오정 집은 내 혼전 재산으로 민우와 무관하다. 결혼 후 공동으로 구입한 현대승용차와 국민은행에 예치된 1억 2천만 원 예금은 반반씩 나누기로. 또한 나는 특별히 한 조항을 추가해 민우가 혼인 중 마음대로 시어머니와 민혁에게 송금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전날 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것으로 지난 2년간 그는 시어머니에게 3천만 원의 부양비를, 민혁에게는 2,500만 원의 생활비를 송금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동재산으로 그가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두 부의 합의서를 인쇄해 서재 서랍에 넣을 때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위 문서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지연, 너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는 서랍을 닫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넌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규칙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하겠어? 그는 달려와 내 손을 잡으며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와 이야기할게. 엄마를 나가게 하고 민혁이 일자리를 찾게 할게. 너무 늦었어. 나는 손을 빼냈다. 그녀가 AA제를 제안한 그날부터 내가 그녀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던 그날부터 이미 너무 늦었어. 그가 더 말하려던 순간 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문 앞에 서 있었는지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고는 달려들어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찢어발겼다. 이혼 안 돼. 내가 허락 안 해.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내 얼굴에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임지연,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주가 돈을 훔쳐가고 민우를 차버리려고? 꿈도 꾸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접어도 민혁도 방에서 뛰쳐나와 시어머니 뒤에 서서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누나, 너무 심해. 우리 오빠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혼을 하다니. 잘해줬다고. 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고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를 시어머니와 민혁에게 향하며 말했다. 그가 나를 잘 대해줬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을 거야. 그가 나를 잘 대해줬다면 몰래 우리 공동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을 거야. 그가 나를 잘 대해줬다면 내가 이 집에서 2년 동안 억울함을 참게 하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는 내 휴대폰의 녹화 표시등을 보고 기세가 반쯤 꺾였지만 여전히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했다. 녹화로 협박할 생각 마. 나는 민우의 엄마야. 너희들 일에 간섭할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제 결혼에 간섭할 권리도, 제 서류를 찢을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접고 이종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가 추천해준 이혼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혼인 중 재산 이전 증거 목록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당황해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이 변호사가 변호사 서한과 법원 소환장을 가져왔다. 하나는 민우 회사로, 하나는 집 현관에 놓였다. 시어머니는 소환장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땅을 치며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쓸모없는 아들을 키웠는지. 아내 하나 제대로 통제도 못하면서 법정에서 망신만 당하겠어. 민우는 소환장을 꽉 쥔 채 손이 떨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리해 둔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우가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기록, 민혁에게 게임 기기를 사준 소비 영수증, 심지어 시어머니가 그의 부카드를 이용해 명품을 구매한 내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표시해 두었다. 이 돈들은 모두 우리 공동 재산입니다. 내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은 이미 혼인 중 재산 이전에 해당합니다. 나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될 거야.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절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지연,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결국 한때 부부였잖아. 먼저 내게 냉정해진 건 당신들이야.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기 전 한마디를 남겼다. 재판날, 제때 와주길 바라. 더 이상 회피하지 마.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문에 기대어 밖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민우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시작한 이 전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말은 반드시 내가 정할 것이다. 서울 가정법원 법정은 크지 않았다.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어 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고 곁에는 이 변호사가 있었다. 민우는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팽팽하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판사가 법정을 두드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 김민우 씨. 원고 임지연 씨가 제기한 혼인 중 재산 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민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허둥지둥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어머니 부양비로, 동생 생활비로 준 거예요. 한 가족인데 어떻게 재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족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변호사가 일어나 내가 정리해 둔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을 꺼내 판사 앞에 내밀었다. 판사님, 이건 원고와 피고가 결혼한 지 3년간의 은행 거래 기록입니다. 피고는 어머니 박순복에게 3천만 원, 동생 김민혁에게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했으며 총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동의도 없이 송금했습니다.
한국가족법 제83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악의적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니 민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피고, 이해 있습니까? 민우는 입을 열려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를 힐끔 쳐다본 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경 쓰느냐 마느냐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말을 이어가며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녹화한 시어머니가 이혼 합의서를 찢는 영상과 AA제 기간의 계좌 기록을 재생했다. 판사님, 이건 피고의 어머니가 AA제를 제안한 후 고의로 원고를 계산한 증거입니다. 원고에게 전기료 70%를 부담하라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간장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의 동생이 친구를 데려와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청소비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은 원고가 혼전 전에 구매한 것으로 등기증과 차용증이 증거입니다. 피고와 그 가족은 이를 계속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숨겼으며 부동산을 침해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영상과 청구서를 본 후 등기증 사본과 차용증을 다시 살펴보더니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피고 김민우 씨, 해당 부동산이 원고의 혼전 재산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 가족이 원고에게 제공한 7천만 원이 대출금이지 주택 구매 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한 번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나? 왜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요구하도록 방치했나? 판사의 어조가 엄해졌다. 남편으로서 부부간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재산 공동 소유자로서 공동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으며 가정 갈등 속에서도 줄곧 가족 편을 들며 원고의 권리를 무시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본 법원은 피고에게 명백한 혼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다. 혼인 과실이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판사님, 이건 잘못됐어요. 이혼하겠다고 한 건 그녀고 우리를 내쫓으려는 것도 그녀예요. 민우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법원 경위가 즉시 다가와 앉으라고 손짓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항변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꽉 붙잡아 억울해하며 앉을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판사는 계속 선고했다.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관해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현대 승용차 및 1억 2천만 원 예금에 대해 원고 임지연이 70%, 피고 김민우가 30%를 분할한다. 피고가 무단으로 이전한 5,500만 원은 피고가 분할받은 재산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사건 관련 부동산은 원고의 혼전 개인 재산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 피고 및 그 가족은 본 판결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한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 망치가 쿵 하고 내려앉으며 법정 전체가 잠깐 고요해졌다. 민우는 의자에 축 처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판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심하게 떨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로 울부짖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이마를 받치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승소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예상했던 쾌감 대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피로감만이 밀려왔다. 법원을 나서자 민우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지연, 한 번만 기회를 줘. 돈 갚을게. 엄마랑 동생은 내보내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민우,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 우리 사이엔 이미 끝났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내 몸에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나는 마침내 그 계산으로 가득 찬 집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혼 후 반년이 지나서야 내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아우팅의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주시 가문의 흔적이 묻은 가구들을 모두 교체했다. 거실의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에는 미백색의 얇은 커튼을 달아 햇살이 스며들 때면 집안 전체가 포근해졌다. 나는 대기업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작은 온라인 플라워 스튜디오를 열었다. 매일 장미와 양지귤과 함께 지내며 평온하면서도 알차게 지냈다. 그날 오후 나는 고객에게 줄 샴페인 장미 한 다발을 포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한국 번호였고 발신지는 인천이었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다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아니, 임지연 언니. 잘 지내셨어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깨달았다. 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반년 전 게임만 하던 청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덜 들뜨고 더 차분해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리본으로 꽃다발을 묶으며 물었다.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의 어조가 다소 긴장되어 있었다.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직접 사과드리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요. 감사하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내가 너희를 집에서 쫓아낸 걸 감사하다고?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쓴웃음이 들려왔다. 그런 셈이죠. 만약 그때 당신이 그렇게 무정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집에서 부모님 빤빤히 먹고 살면서라면 한 그릇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의 말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는 인천항 근처 작은 부대기름집에서 만났다. 저녁 무렵 내가 가게 문을 열자 민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진한 파란색 물류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소매는 팔뚝까지 걷어 올려 단단한 팔뚝을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피부는 좀 그을렸지만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임지연 씨. 나를 보자 그는 급히 일어섰고 손에는 낡은 지갑을 꽉 쥐고 있어 다소 어색해 보였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고 점원이 가져온 보리차가 김을 내뿜으며 그의 얼굴을 감쌌다. 일자리를 찾았어? 내가 물었다. 응. 인천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분류 작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눈에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다. 매일 상자를 많이 옮겨서 허리가 쑤셔도 한 달에 280만 원을 벌어서 혼자 살기엔 충분해. 야간 학교도 다니면서 물류 관리를 배우고 있어. 나중에 조종사 쪽으로 전향하려고. 나는 조금 놀라며 메뉴판을 넘겼다. 괜찮네.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는 낫지. 예전엔 제가 어리석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집을 나와서 15평짜리 낡은 집을 빌렸는데 벽지가 다 떨어지고 겨울엔 바닥 난방도 없어서 추워서 잠도 못 잤어요. 엄마는 처음엔 매일 울면서 당신을 무정하다고 욕하셨는데 나중에 연금으로는 월세를 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슈퍼마켓에서 청소일을 찾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진열대를 닦으셨죠. 아빠는 담배를 끊고 아파트 경비 일을 찾았는데 밤에는 공사장에서 일용직도 했어. 그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느 날 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가로등 아래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주먹밥을 먹고 있더라. 눈물이 콸콸 쏟아졌어.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지. 내가 허비했던 그 돈들이 모두 부모님이 아껴 모은 돈이었다는 걸.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도 떠올랐어. 내 사과가 너무 값싸다고. 편안한 삶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고. 당신이 맞았어. 그때 난 정말 기생충이었어. 점원이 부대찌개를 가져왔고 치즈가 국물에 녹아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다. 민혁이 내 그릇에 담아주며 말을 이었다. 지금은 매일 퇴근하면 야간 학교에 가고 주말엔 엄마를 도와 슈퍼마켓에서 물건 정리도 해. 지난달 월급을 받아 엄마에게 깃털옷을 사드렸는데
엄마가 기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임지연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지갑에서 한 묶음의 현금을 꺼내 내 앞에 밀어주며 말했다. 이건 150만 원이에요. 내가 반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예전에 내 요구르트 훔쳐먹고 간장 쓰고 엄마가 내게 더 내라고 한 공과금까지 이 돈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천천히 갚을게. 나는 돈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임지연 언니, 우리 집이 예전에 당신께 미안한 일 많았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달라고 감히 부탁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치자. 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앞으로 잘 살아가.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가지 마. 우리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가면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결말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민혁이 가게 문 앞까지 배웅해 주더니 내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차창 너머로 고개를 돌려 한번 돌아봤다. 가로등 아래 그의 모습은 유난히도 가냘퍼 보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다. 나는 알았다.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마침내 과거의 원한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다. 인천에서 돌아온 후 나는 주시 가문과의 얽힘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가 마치 맴도는 그림자처럼 다시 내 삶에 나타났다. 그날 나는 꽃꽂이 스튜디오 택배를 막 발송한 참이었다. 가게 입구 벚나무 아래에 그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구겨진 정장을 입고 기름진 머리에 손에는 낡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연, 정말 오래 찾았어. 그가 재빨리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짜증이 밀려왔다. 민혁에게 물어봤어. 그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는데 안에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떡 한 상자가 들어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지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돈도 벌고 더 이상 엄마나 민혁 편만 들지 않을게. 우리 재혼하자. 나는 그의 눈가에 번진 충혈과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엔 일렁임조차 없었다. 민우, 우린 이미 이혼했고 판결도 확정됐어. 재혼은 불가능해. 왜? 그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힘이 너무 세서 아팠다. 내가 변했어. 정말로 변했어. 지금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봐. 그저 내게 보상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보상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 했다. 계속 괴롭히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는 내 휴대폰 화면에 비친 112불을 보고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손을 놓았다.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해? 미워하지 않아. 단지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너와 어떤 연루도 원하지 않아. 나는 신고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10분 후 근처 파출소 경찰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한 뒤 민우에게 이제 더 이상 임지연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고 재범 시 스토킹 범죄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우가 허탈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그가 완전히 포기하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인 친구를 통해 주시 집안 소식을 들었다. 민우가 술에 취해 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중상으로 만들었고 상대방이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집안 유일한 오래된 집을 지키기 위해 몰래 집을 민혁 명의로 넘겨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 변호사가 이를 발견하고 악의적 재산 이전으로 고발했다.
법원은 결국 부동산 거래를 무효로 판결하고 집을 경매에 붙여 피해자 배상금으로 사용했으며 남은 돈은 소송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이 충격에 견디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며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민혁은 낮에는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을 하며 혼자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집안 빚을 갚고 시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다.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는 한숨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탐욕과 계산은 결국 이런 결말을 가져왔다. 나는 악어정의 집을 팔았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불쾌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집을 판 돈에 꽃꽂이 스튜디오 운영으로 모은 저축을 더해 서울 근교 양평군의 마당이 딸린 작은 별장을 샀다. 마당에는 금달래, 도라지, 라벤더가 가득 심어져 있다. 봄이면 금달래가 산을 뒤덮고 보라색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리며 공기마저 꽃향기로 가득하다. 매일 아침 나는 먼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한 뒤 컴퓨터를 켜서 플라워 디자인 주문을 처리한다. 내 온라인 꽃집 사업은 점점 더 잘 되고 있었고 많은 고객들이 내가 만드는 한식 꽃다발을 찾아왔다. 담백하면서도 정교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보리차를 한 주전자 끓여 마시며 마당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이웃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곤 한다. 겨울이면 거실에 작은 난로를 피우고 고구마죽을 끓여 먹으며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가 라벤더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낀다. 어느 날 택배 기사님이 발신인 정보가 없는 소포를 가져왔어요. 의아해하며 열어보니 그림 한 점이 들어있었어요. 종이 위에는 내 작은 마당이 그려져 있었고 봄에 금달래가 한창 피어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꽃밭 옆에 쪼그려 앉아 물을 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민혁의 삐뚤삐뚤한 서명이 있었어요. 나는 그림을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림 솜씨는 서툴렀고 색칠도 고르지 않았지만 그가 정성을 다해 그렸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흰색 드레스를 좋아한다는 것, 마당의 금달래, 내가 물을 주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서재맨 아래 서랍에 넣어 두었다. 걸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일종의 작별 인사였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도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해가 지는 저녁 나는 마당으로 나가 막 핀 쑥부쟁이 꽃에 물을 주었다. 산들바람이 꽃향기를 실어왔고 멀리서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참 좋구나. 이렇게 평온하고 자유로우며 오직 나만의 삶이. 과거의 얽힘은 악몽과 같아. 깨어나면 잊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는 마당 가득한 꽃들과 따뜻한 차, 그리고 기대할 만한 수많은 새벽과 황혼이 기다리고 있다. 완결.